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스비입니다. 저희는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2016년 제7회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장강명 작가님의 알바생 자르기라는 단편 소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용막골님부터 이 소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 소설은 제가 다른 단편은 안 봤는데 이거는 다른 데 소개된 적이 있어서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옛날도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좋게 봤고, 장강민 작가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이라서 기대하고 다시 한번 봤습니다. 요 내용은 되게 기대가 되고요. 재미도 있었어요. 좋습니다. 제 얘기도 하면은 특히 저는 이제 이 장강명 작가님이 뒤에도 그 해설 평론가님의 그 글을 보니까 이분이 사회적인 문제를 되게 잘 다루시는 것 같아요. 이런 소재를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분 너무 좋아하고요. 제가 이전 시간에 했던 그 소설 정영준 작가님의 선능산책은 장애인을 다뤘잖아요. 그래서 좋았다. 전 소수자와 약자에 관심이 있으니까 저의 과제이자 화두이기도 하고 저도 그런 소설을 쓰고 싶거든요. 근데 알바생 자르기 같은 소설도 쓰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를 되게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이 소재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소재 보면서도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이 직장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저는 그 직장 생활을 거의 안 해봤어요. 지금 자영업 이제 어머니랑 편의점 뭐 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많이 한 분들, 특히 용막골님은 지금 직장인이시니까 용막골님이 해주실 수 있는 말이 많겠다. 왜냐면 경험자, 실제 이제 직장 생활 해보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특히 좋아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번 시간에 용막골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파우스트님은 이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피해자를 양상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좀 이제 사업자의 고충의 어떤 입장에서 이런 사람도 있더라. 이제 뭐 이게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어떤 사회에서 뭐 많은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 굉장히 이런 상사, 이런 부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이제 좀 파격적인 주제, 파격적인 느낌으로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는 첫 문장이 이래요. 사장이 여자아이에게 처음 관심을 보인 것은 태국 바이어들을 접대하는 회식 때였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아이는 이름도 안 나오죠. 여자아이라고 지칭하는 이 알바생인 건데 파트타이머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목이 알바생 자르기. 알바생을 어떻게 자를 것인가를 소설 내내 이제 사장과 누구죠? 선임이 논의하는 그런 장면이 주가 되는 소설이죠. 그래서 은영은 태국인들이 어떻게 삼국의 삼겹살집을 잘 아는지 궁금해져서 이유를 물었다 하면서 태국인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태국인들은 그냥 앞에만 나오죠. 앞에만 나오고 이 태국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썸싸기 말을 붙이고 싶어 했는데 미스 해미가 아까 그 여자아이 파트타이머인데 미스 해미가 너무 차갑게 보여서 그러지 못했어요. 싹다오가 일러 바쳤다. 우리도 해미 씨한테는 말 잘 못 붙여요.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어, 태국 얘들 보기에도 그 아가씨가 쌀쌀해 보였나 보네. 성혜미 씨요? 성혜미 씨가 지금 오늘의 뭐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이 알바생인 거죠. 이 성혜미 씨는 차갑게 보이고 말을 잘 못 붙이고 쌀쌀해 보여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뭐야? 박 차장이 뽑은 거야? 박 차장님은 이제 퇴직했죠. 어째 교직원 같은 분위기더라. 맨날 뚱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게 박 차장은 지금 그만둔 거지? 육아휴직 상태 아닌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만두셨어요. 사장님이 서울 올라오기 며칠 전에. 박 차장이 하던 일을 지금 그 아가씨가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소설은 대화 씬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정말 리얼해서 실제 사장과 사원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뭐 어떤 거 하는지 정말 리얼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쭉쭉 가고 있고 이 소설은 너무 잘 읽히고요. 좀 하나씩 한번 여쭤보죠. 이 소설의 문체랄까?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죠. 대화 지문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저는 되게 잘 읽혔어요. 이 소설의 문장, 문체, 뭐 전개 이런 거 용막걸림은 어떻게 보셨나요? 궁금하네요. 인물을 대화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뭐 현재 상태라든가 뭐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좀 꼼꼼히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한번 보면은 다시 돌아오면 또 느낌이 다르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또 회사 일이면 또 계급이 있잖아요. 계급이 있고 위계가 있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뭐 누가 꼰대고 누가 뭐 갑이고 을이고 뭐 이 정도는 예상이 되긴 하니까 또 근데 또 뒤에 또 가보면은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기까지 여기서 딱 알 수 있는 정도는 뭔가 이제 뭐 무역을 하는 필요로 하는 뭐 그런 바이어라고 하니까 이제 뭐 상사나 또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이제 뭐 공장 같은 게 있는데 뭐 제조업이면 원료 같은 걸 수입해야 되잖아요. 또는 뭐 팔 수도 있고 이제 뭔가를 팔아야 되는데 뭘 파는지는 아직 뭐 정확히는 안 나오긴 하지만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또 여기 파트타이머라고 하는데 또 기간이 짧게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뭐 계약직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파트타임 알바생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것도 약간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약간 불분명하고 보통은 알바가 이런 회사라고 하더라도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요런 건 좀 일을 많이 시키는구나, 좀 어려운 일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중학교에서 뭐 서무했다 그러면 이제 뭐 회계나 격리나 뭐 이런 일일 것 같은데 사무보조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파트타이머로 조금 쓰기는 적합하지 않나? 이제 약간 근로기준법에 대한 그런 의심도 들고 이제 장강명 작가니까 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를 꼬집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긴 하죠. 이런 거 많이 쓰시는 분이고 관심 많으신 분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니다. 파우스트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일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알고 썼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실제 이제 업무에 있어서 사무 보조의 그런 자리를 어떻게 할당하고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있고 회사의 분위기는 어떻고 이제 혜미 씨는 또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캐릭터고 사장은 어떻고 차장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데 혜미 씨가 하고 있고 그런 어떤 디테일적인 요소를 많이 줘서 극도의 어떤 리얼리즘 같은 소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리얼리즘인 것 같아요. 실제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몰래 이렇게 관찰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150쪽에 보시면 성혜미 씨 제일 처음 봤을 때 제가 사무실을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이 문 앞에 앉아서는 저한테 눈길을 주지도 않아서. 뚱한 표정인 건 그렇다 쳐도 지각은 왜 그렇게 자꾸 하는 거야. 아침에 자리가 자주 비어 있더라. 요즘 지하철 1호선이 자주 고장나서 그렇대요. 혜미 씨가 인천에서 1호선 타고 오거든요. 보면 뭐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뚱한 얼굴로 맨날 무슨 뮤지컬 사이트랑 일본 여행 사이트 같은 거 찾아보고 있어. 점심때도 맨날 혼자 나가서 밥 먹고 커피점에 혼자 앉아서 책 읽고 그러는 거 내가 자주 봤어요. 엔지니어가 말했다. 유심히들 봤네. 걔가 진짜 이다혜 닮았나? 은영은 생각했다. 그 아가씨 그거 안 되겠네. 잘라. 자르고 다른 사람 뽑아. 사장의 말에 다 같이 웃었다. 자기한테 그럴 힘이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싶은가 봐. 그날은 거기까지였다. 저는 이 중간에 괄호 안에 있는 말이 이, 이 사람의 마음을, 속마음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이 괄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성혜미 씨를 묘사하는 거에 있어서, 근데 보통 알바생을 다룬다, 그냥 소설로 다룬다 그러면, 그냥 뭐 쉽게 알바생은 약자고, 어, 그 사장은 뭐 강자 이런 구도, 약자는 순하고 착하고 또 선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사장은 악질 사장에 뭐 나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묘사되는 소설에 묘사되는 건 좀 달라요. 혜미 씨가 혜미 씨한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혜미 씨도 잘못한 게 있어요. 들어보면은 자를 이유가 충분한 것 같아요. 혼자 야 뚱한 표정으로 앉아 있고 뭐 가만 뭐 일은 안 하고 뮤지컬 사이트나 일본 여행 사이트 찾아보고 있고 이 정도면 업무 태만인데 이런 좀 생각이 든단 말이죠. 혜민 씨 편을 들기가 좀 뭐해요, 솔직히. 이런 증언들을 봤을 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른 여기에 나오는 혜민 씨 빼고 혜민 씨를 마냥 착하게 볼 수만은 없어요. 혜민 씨 잘못했네, 자를만 하네. 이런 식으로 장강민 작가님이 설정을 했단 말이죠. 와, 이거 다른데?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리얼함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여쭤볼게요. 그 용막골님은 이렇게 혜미 씨를 설정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예, 궁금하네요. 혜미란 인물 어떻게 보시는지. 잘릴만 하다. 알바를 씀에 있어서 음. 사실 직원들이 더 많이 봐요. 이런 딴짓은. 인터넷 쇼핑 다 막아놓긴 하는데 다 뭐 어떻게든 할 수 있어서 알아서 하고요. 뭐 저도 많이 놀고 돈 많이 받는 데서도 더 그렇고 뭐 그게 이게 뭐 자연스러운 거기 뭐 사실 일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정해진 휴게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음.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보통 뭐 50분이라고 10분 쉬고 뭐 이런 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긴 한데 구분이 없는 사무직들은 딱히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알아서 쉬어야 되는데 휴게실이 없고 또 어디 갈 데도 없으면은 그렇지 못하죠. 뭐 그런 그리고 뭐 박봉에 그렇게 알바한테 그런 융통성 못 보여주면은 사실 여기 뭐 여러 가지 꼰대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사장님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될 수 있는데 막상 근데 일을 해보면은 이 정도 안 하면은 되게 힘들어요. 하여튼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뒤에 뭐 연봉도 나오지만 그리고 멀리서 오는데 멀리서 일자리가 없을까? 뭐 굳이 여기가 편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위치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물론 뭐 편의시설이나 뭐 병원도 옆에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주변 인프라가. 근데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용인해줘야 오래 다니지 않을까? 이 정도 오래 다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냥
어쨌든 꼰대력을 좀 더 부각시켜 주려면 이런 요소들을 좀 넣어야 된다라는 게 뭐 극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파우스트님은 이런 혜미 씨, 지하철 1호선이 고장나서 자주 지각하고 뚱한 표정으로 앉아 있고 뭐 이런 혜미 씨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아무리 뭐 좀 집이 멀다고 해도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많은 결점을 어 이제 뭐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와는 또 별개로 이 혜미 씨의 입장도 약간 감정이입이 돼서요. 나중에 가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아니 150밖에 안 버는데 그냥 두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래도 지각하고 뭐 하고 이제 막 그냥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선 넘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어차피 이제 이렇게 좀 많이 혜미의 성격이 좀 이제 사회성에는 안 맞는 성격이라고 생각이 드는 면이 좀 많았긴 했습니다. 네. 이 소설 이런 류의 소설이 지향하는 바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알바생과 사장의 대립구도가 있는데 당연히 알바생 그 사회적 약자잖아요. 알바생은 누가 보더라도 알바생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거고 그러면 솔직히 좀 알바생을 최대한 불쌍하게 알바생은 이것저것 다 잘하고 있는데 알바생은 되게 순진하고 착하고 그렇게 묘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혜미 씨는 은근히 좀 잘못한 점들이 부각이 돼요. 일부러 장학면 작가님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신 거죠. 저는 리얼함을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보는데 혜미 씨도 물론 잘못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일본 여행 사이트나 업무 시간에 뮤지컬 사이트를 보기도 하고 지각도 하고 뚱한 표정으로 앉아 있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 게 좋았을까? 아니면 근데 알바생을 편들어 주려면 전적으로 편들려면 차라리 혜미 씨를 아무 잘못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설정했다면은 오히려 그 효과가 이 주제를 드러나는데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좀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면 그래서 혜미 씨 설정에 대해서 이 설정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본 소설에 혜미 씨가 있어요. 단점도 많고 결점도 많은 혜미 씨가 있고 또 반면에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잘못도 없고 혜미 씨가 일도 열심히 하고 만약에 혜미 씨가 일도 열심히 하고 되게 착하고 항상 잘 웃고 그러면 잘릴 일이 없나 그러면? 그런 혜미 씨를 왜 자르지? 사장이? 그래서 이렇게 설정한 건가요? 지금 궁금한데 이게 용막골님은 혜미 씨를 그러니까 알바생을 이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용막골님이 이 주제로 뭐 알바생을 설정을 한다, 내가 인물 설정을 한다. 그럼 이렇게 쓰실 것 같으세요? 이런 혜미 씨처럼 이런 인물 설정? 그렇죠. 이게 아, 90년대생들도 그렇고 90년대생이 온다라고 했잖아요. 이미 왔죠. 근데 이제는 00년생들이 오니까 실제로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좀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은 좀 단체 행동하고 이제 좀 싹싹하기도 하고 눈치도 좀 봐라. 이 눈치 좀 봐라 뭐 이런 거 같은데 아, 뭐 이게 2015년, 16년 이때 15년에 섰겠죠. 그러면 이제 슬슬 이런 게 좀 눈에 가시가 이제 사회 문제가 될 문제까지도 아닌데 어쨌든 뭐 그냥 뭐 95년생 정도 되시면은 그럴 법도 하고 지금은 00년생들인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뭐 이런 거는 일도 아니죠. 그냥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고 뭐 그런 것들이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설정이 이게 안 되면은 이렇게 이런 설정이 되고 그리고 회사 꼰대들은 이런 반응이거든요. 또 아, 진짜 짜증나요. 그냥 이런 거를 딱 저희 또래들도 이제 과장 차장들인데 똑같이 되거든요. 얘네들이 사원 때는 안 그러던 게 음, 이 직급이 가니까 또 돼요. 그렇게 꼰대가 돼요. 뭐 그런 걸 있어서 뭐 이 장영민 작가도 나이대가 이제 조금 저보다는 위시긴 하지만 이 당시에도 뭐 저보다는 위셨겠지만 직장 생활 하시면서 뭐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쪽 그 장강민 작가님 직장 생활 하는 거기는 더 꼰대 같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더 그랬을 거고. 그리고 뭐 그런데도 알바 있었을 텐데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저 같아도 딱 요 정도 설정 좀 더 자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네, 네. 뭐 아니, 그렇습니다. 강가면 작가님이 한 10년, 15년 정도 기자 생활을 하셨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자 생활 하셨으니까 취재나 이런 건 워낙 습관이고 자기도 직장 생활 해봤고 기자라는 그래서 이런 리얼한 소설이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전반적으로 너무 들어보니까 이런 설정이 정말 리얼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파우스트님도 한번 똑 동일한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주제, 이런 알바생을 주제로 이런 딱 이 소설을 딱 파우스트님이 쓴다 그러면 페미스 같은 이런 인물로 설정할 것 같으세요? 이런 사장과? 저는 약간 좀 너무 좀 편향되게 좀 편미님을 잡아서요. 약간 여지를 조금 더 주고, 그리고, 혜민 씨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진짜로 뭔가 과거에 뭔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마음의 상처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을 하면서 되게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알지 못했던 고충이나 혹은 혜민 씨가 또 나름대로 틀어막았던 컴플레인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뭔가 이제 하나 되게 이제 막 자각하고 반성하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사건도 있으면 또 좋았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은영이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이제 간단하잖아요. 혜미가 너무 사실 융통성이 없고 말을 너무 막하고 심지어 뒤끝도 있어서 음, 이게 뭐 하나만 좀 이렇게 좀 유순하면은 다행인데 조금 이게 너무 이제 독보적인 캐릭터라서요. 음, 그래서 이제 좀 그래서 이제 뭐 MZ 세대 그러면은 이렇게 뭐 150만 원 받는데 그렇게까지 일을 막 해야 되고 뭐 지각이 안 맞으면 안 되고 막 그런 불평하면 안 되고 뭐 그래야 되냐 이거 차원은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게 상사의 말을 그냥 잘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화를 이제 할 정도는 돼야죠. 근데 여기서는 혜미 씨랑은 대화가 전혀 안 통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어, 어, 그래서, 근데 이제 의외의 이런 쾌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진짜 약간 부하 직원인데 얘를 일도 못하고 근데 어떻게 하면 자를 수 있나 싶은데 또 굉장히 또 불쌍하기도 하고 울고 이러니까 난감하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게 막 일을 막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알바를 또 구하기에는 또, 이 혜미 씨가 또 이렇게 뭐, 그렇게 모진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까? 약간 이런 어떤 쾌감을 일으켜서요, 뭐, 재밌는 지점을 찌른 것 같긴 합니다, 오히려. 네. 좋습니다. 한번 내용을 계속 나와볼게요. 예. 이제 지각을 하죠.
거의 다 왔는데 좀 늦을 것 같아요. 지하철이 중간에 멈췄어요. 죄송합니다. 실제 지하철이 자주 멈추겠죠? 실제 세계에서도 그 인천에서 1호선 그쪽은 네, 좀 많이 멈춰요. 예, 그게 맞습니다. 네, 실제 그래서 지각하시면은 그쪽 타시면 안 되고요. 굳이 뭐 광역버스 타시거나 거기는 진짜 지금은 동인천급행이 좀 많이 다녀요. 그래서 괜찮은데 어, 한 20분 정도는 그래도 감안해서 빨리 나오시는 게 좋고요. 음, 진짜 아주 멈춘 사람도 진짜 많거든요. 그냥 음, 종점에서 안 타면은 자리 없습니다. 네. 현실 반영이 제대로 됐네요. 15분가량 지각한 여자아이는 은영을 향해 고개를 한번 숙이고 자리에 가서 앉았다. 자, 고개를 들어 건너편을 봤더니 여자아이가 또 여자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혜미 씨라고 안 하고. 이게 여기서도 이제 이런 어떤 이 사람을 보는 혜미 씨를 보는 시선이 드러나죠. 여자아이가 무료한 표정으로 마우스 버튼을 까딱까딱 누르는 모습이 보였다. 또 뮤지컬과 일본 여행 정보 검색하나? 이번 마감을 하고 나서 천천히 회계일을 좀 가르쳐 볼까? 그리고 은영 씨 속마음이 계속 나와요. 가로 안에. 가로 읽는 재미가 있어요. 점심은 대충 때워야겠다. 혜미에게 밥 먹고 들어올 때 샌드위치나 사다 달라고 부탁해야지. 그때 여자아이가 걸어왔다. 과장님, 저 밥 먹고 병원에 갔다가 조금 늦게 들어와도 될까요? 이제 은영은 굶어야 했다. 왜요? 어디 아파요, 혜미 씨? 그런 말을 하려거든 좀 미리 하란 말이야. 가로 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이유로 병원에 가는지 몇 시까지 들어올 예정인지도 제발 좀 같이 말해줘. 제가 옛날에 버스에서 내리다 오토바이에 치인 적이 있거든요. 그 뒤로 계속 다리가 저려서. 그런데 이 근처에 좋은 한의원이 있다고 해서 다녀보려고요. 그래요, 다녀와요. 한의원? 몇 시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버스로 한 정거장이거든요. 늦어도 2시 반까지 올게요. 괜찮을까요? 그래요, 다녀와요. 돌아올 때 소견서를 한 부 받아올까요? 그냥 이렇게 갔다 오면 제 맘이. 은영은 헛웃음을 지었다. 아니, 소견서는 당연히 제출해야지. 이 아가씨가 지금 이런 식으로. 아니, 이거는 실제 직장에서도 이런 알바생과 이런 상사가 대화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 너무 리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그렇구나. 소견서가 필요하구나. 이 아가씨 어디 갔나? 사장님이 물어보죠. 지금 병원 갔는데요. 뭐 시키실 일 있으세요? 급한 거면 저 주세요. 사장은 묘한 표정을 짓더니 여자아이에 대해 이것저것을 물었다. 다니는 병원이 어디인지, 언제부터 다니는지, 왜 다니는지, 뭐 이런 게 물어보죠. 사장은, 그걸 물어봤던 이유가 휴대폰을 꺼내서 소견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죠. 언제 문을 열고 닫는지, 점심시간은 언제인지. 퇴근하고 나서도 갈 수 있는 병원이면 이 아가씨 혼을 내주려고 그랬는데, 이 아가씨는 이렇게 병원 갔다 온 날에 퇴근을 늦게 하나? 사실 혜미 씨 근태가 좀 문제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제가 퇴근을 늦게 시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묻죠. 그 아가씨 하는 일 몰아서 하면 하루에 4시간만 해도 충분한 거 아니야? 그렇긴 합니다. 그러면 그 아가씨한테 연봉을 60%줄 테니 오전 근무만 열심히 하라고 하고 가라면 어떨까? 우리는 인건비 절감해서 좋고 그 아가씨도 그 시간에 뭐 다른 걸 준비할 수 있으니 좋지 않겠어?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예. 아니면 그냥 자르자. 최 과장이 이 아가씨 하는 일 다 넘겨받고 그만큼 연봉을 올려받으면 어때? 한 2천만 원이면 돼? 사장님, 혜미 씨 연봉이 2천만 원이 안 돼요. 그건 오히려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이 아가씨 연봉이 2천이 안 돼? 한 달에 155만 원 받습니다. 150이면 150이지 155만 원은 또 뭐야? 작년까지 150이었는데 올해 5만 원 인상해 준 거예요. 누구 맘대로. 박 차장님이 닐스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5만 원 인상해봤자 1년에 60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야, 이거 너무 리얼해요. 그래서 진짜 직장을 보는 같은 느낌. 자, 여기까지 봤는데요. 용막골님은 아까 이제 한의원 그 대화도 그렇고 소견서 받는 사장이 야 그럼 그 아가씨 자르고 뭐 저지 그 일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요런 거 좀 장면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드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적절한 빌런과 꼰대를 섞어놓은 그런 내용들이고, 뒤에 갈수록 가관이에요. 진짜 보면은 이게 아. 숨어 있는 게 좀 있는데, 진짜요? 응. 이게 박 차장이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박 차장이 출산휴가를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자분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몇 달 더 있으면은 2년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박 차장은 출산휴가 갔다 오고 얼마 있다 진짜 그만둔 거예요. 근데 정황상 봤을 때 이거는 출산휴가 하고 육아휴직도 해야 되는데 그거 시키기 싫어서 그냥 자른 것 같거든요. 그냥 권고사직을 좋게 말해서 권고사직을 주면은 이제 불이 여러 가지 그 출산이나 이런 걸 때문에 권고사직 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권고사직 줄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뭐 실업급여 같은 것도 권고사직을 줘야 되고 물론 뭐 그건 회사에서 주는 건 아니지만 딱 시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출산휴가라는 걸 괜히 넣은 게 아니고 뭔가 이런 꼰대 정도면은 충분히 이 압박을 줬을 거다. 그래서 사직을 권고사직이라고 하면 그건 다른 얘기니까 그냥 어쨌든 잘하는 얘기도 막 하는 거 보면은 딱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참 큰 회사 같지도 않은데 큰 회사가 아니니까 이제 근태 관리가 더 안 되고 이제 음. 했죠. 뭐 큰 회사들은 뭐 다 그 찍는 거 찍고 이제 들어가니까 시간 단위로 딱딱 관리하니까 음. 뭐 그렇긴 한데 또 큰 회사면 오히려 또 약간 이런 정도는 관대할 수도 하기도 해요. 그냥 뭐 음. 체크는 하지만 인사 평가로 하는 거지. 음. 사실 그렇게 뭐 자른다. 이 자르면은 되게 이거 크거든요. 이거 그냥 어. 못 잘라요. 그냥 아. 알바든 계약직이든 계약직은 이제 뭐 기간에 정함이 있는 계약직이면은 자른 게 아니고 이제 계약 종료를 시키면 되긴 하는데 그것도 기간이 다 차야 하는 거고 이게 여러모로 쉽지 않거든요.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 정도 하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고 그런 장치들이 다 된 거라서 일단은 뭐 짜여져 있기는 하고요. 뒤에는 어떤 전개가 될지는 대충 예상은 가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사장은 이제 전형적인 꼰대고 그 다음에 뭐 이 태미 씨는 90년대생이고 이 최 과장은 낀 세대고 이제 좀 그런 면에서 뭐 이 낀 세대가 어떻게 갈지 몰라요. 이제 아래쪽으로 갈지 아니면 위쪽으로 갈지 그냥 이건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요. 일단 그렇습니다. 네. 궁금한 게 이 사장 마인드가 저는 이제 실제 사장들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질문. "그 아가씨가 하는 일 몰아서 하루에 4 시간만 해도 충분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아가씨한테 연봉을 60% 줄 테니 오전 근무만 열심히 하고 가라면 어떨까? 뭐 인건비 절감에 좋고 그 아가씨도 그 시간에 뭐 다른 걸 준비할 수 있으니 좋지 않겠어?" 이거 완전 사장 마인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이 봤을 때 "우린 인건비 절감하고 아니면 그냥 자르자. 그 아가씨 하는 일 저기 최 과장이 다 넘겨받으면 어때? 막 2천만 원이면 돼." 이렇게 묻죠. 이렇게 딜을 하는 건데 용막권 님은 인제 직장 생활 많이 해 보셨으니까 실제 이게 여기 진짜 묘사되는 사장이 실제 사장 마인드 아닌가요? 뭐 이런 분들 많이 있고요. 이러면 안 되죠.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고 옛날 사장들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냥 이 군데군데 숨어 있어요. 진짜 그냥 사라진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좀 이 사업을 할 때 요즘은 소상공인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이제 사장들이 알아야 될 노동법을 제일 많이 잘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냥 직원들을 쓰려면은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5인 이상 사업장하고 또 이하 사업장하고 좀씩 다르기도 하고 그런 차이점이나 법인세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알고 해야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모르니까 그냥 막 하다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 이런 식으로 장사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그냥
큰일 나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안 되고, 이런 마인드면은 직원을 다 떨어져 나가고, 뭐, 갈 데 없다고 그래도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은 뭐 헤드헌팅 유닛들이나 다 오니까 정말 작은 소상공인 소기업들도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과장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데 되게 많습니다. 예, 재밌네요. 실제 그럼 그래서 재밌어요. 예, 파우스트님은 이 장면들 사장이 이렇게 좀 자르려고 딜을 하고 뭐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그렇게까지 뭐 엄청 꼰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좀 많이 사실 좀 이제 사장 마인드가 되면은 모든 게 이제 돈으로 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 이제 사는 것도 돈이고 이제 어떻게든 이제 사업을 벌리는 것도 돈이고 식자재도 돈이고 이제 사업을 구성하는 것도 돈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장 입장에서는 이제 효율성과 윤리보다는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뭐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제 혜미 씨가 좀 이렇게 눈도장이라고 하죠. 그래도 뭔가 좀 신뢰를 이제 쌓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캐릭터가 아니라서 그런 어떤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잘리는 그런 사태까지 왔는데요. 이 대화로 보면은 뭐 제가 뭐 그런 사고가 좀 별로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한 뭐 2천만 원이면 돼. 뭐 연봉 뭐 60%한테 올려줄 테니까 뭐 오전 근무만 하고 가.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제가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이다. 되게 자연스럽다. 뭐 사장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은 마인드 아니지만 사람 돈으로 보는 뭐 그렇게 좋은 마인드 아니지만 그거를 이렇게 인력 관리하는 데는 그냥 좀 간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편이 아닌가. 네. 물론 좋은 마인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제 생각을 덧대보자면 그러니까 이 소설의 특이점이 알바생과 사장 구도에서 알바생의 입장을 물론 이제 대변하고 싶겠죠. 장강민 작가님은. 그럼 알바생의 속마음을 비추고 싶잖아요. 근데 알바생의 속마음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사장과 그 중간 관리자 은영 씨의 일방적인 그 묘사만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드러나는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소설이 알바생 위주로 이렇게 장면을 잡아도 됐겠죠. 혜미 씨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장면을 잡았을 수도 있는데 굳이 사장을 일방적으로 사장과 은영 씨가 대화를 다 하고 있어요. 계속. 일부러 이렇게 잡은 거죠, 포커스를. 왜 이렇게 잡았는가? 결국 장강민 작가님은 알바생을 옹호하고 싶은 비정규직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소설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당연히 혜미 씨 입장에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 혜미 씨 속마음을 이렇게 뭐 저쪽에 서술을 한다든지 아까 파우스트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혜미 씨의 전사 혜미 씨가 이러이러한 사정들이 있어서 이렇게 알바를 할 수밖에 없었고 혹은 아니면 혜미 씨가 그 직장에서 일하면서 자기가 어떤 겪었던 뭐 경험이나 회사에 준 이익 같은 것들 그런 걸 부각시킬 수도 있었겠죠, 사건으로. 근데 혜미 씨 입장에서 얼마든지 서술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런데 이 소설은 특이하게 혜미 씨를 옹호한 관점, 그 주제는 분명할 텐데도 집요하게 사장과 은영 씨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요. 혜미 씨는 제3자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아니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모질게 대하는 느낌? 혜미 씨가 오히려 불리하게 묘사가 돼요. 왜 이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나? 욕망골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여기서 이제 굳이 뭐 선악구도가 이렇게 뚜렷하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어느 정도 그 혜미 씨의 그 허물도 있잖아요. 뭐 객관적인 것도 그렇고 사실 그런 뭐 봐줄 수는 있지만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그리고 요 장면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 필경사 바틀비라는 그 작품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바틀비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약간 이런 그런 그 언급은 하진 않지만 약간 현대의 뭐그 케이스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90년대생 플러스 바틀비 정도로 보기도 했고 굳이 뭐 그렇게 뭐 이 꼰대긴 하지만 꼰대라고 해서 뭐 착하지 않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그 최 과장도 그렇게 뭐 묻어가는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려지긴 하지만 또 나중에 뭐 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느껴지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음. 네. 파우스트님은 이렇게 설정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이렇게 은영이라는 캐릭터가 또 이제 굉장히 또 엄청 엄청 이렇게 막 그 속마음은 이런데 이제 막 쪼아대진 않고, 그리고 이제 그 햄이라는 애를 뭐 나쁘게 막 정말 얘기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리고 되게 유순하게 이제 그런 어떤 혜미가 이제 뭐 찬찬이랑 꽃받침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은영이 이제 끈기 있게 인내심 있게 들어주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서당이라는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이제 뭐 조금 너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판박이 같은 어떤 돈만 아는 사장이지만 그 중간 다리에서 은영이라는 역할이 정말 이게 현실적인 관리자 역할에서 되게 균형을 잘 맞추고 있고, 이런 혜미 씨가 하는 일을 정말 이렇게 그냥 병원 갔다 오면 자기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다 해주는 거잖아요. 나 점심 뭐 먹겠네. 예, 병원 갔다 오니까. 근데 아무런 이제 혜미 씨가 나 미안해요. 막 저 진짜 아파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게 뭐 어떤 문제적인 발단이 일어날 수 있는 소건이 뭐 약간 요건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없는데 약간 쾌감이 있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파우스트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확히 모르겠어요. 무슨 예, 들어보니까 발견되는 게 만약에 혜미 씨와 사장 이 두 사람만 이 소설에 등장했다면 너무 극단적으로만 흘러갔을 것 같고 되게 단조로웠을 것 같아요, 서술이. 그런데 중간에 은영 씨가 딱 그 중간자로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니까 은영 씨를 끼워 넣은 게 신의 한 수이지 않았나. 은영 씨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장강명 작가님의 어떤 서술적인 그 내공, 능숙함, 세련됨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은영 씨 잘 넣었다. 그리고 자 156쪽을 해서 보면 어쨌든 계속 이 소설은 알바생 자르는 얘기를 윗선에서 그러니까 윗선에서 계속 하는 거죠. 혜미 씨는 모르고 그 아가씨 하는 일 자체가 참 애매한 것 같아. 원래 총무니 홍보니 마케팅이니 하는 자리가 일을 해도 잘 티가 안 나잖아. 그럼 비슷한 관리직이 두세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끼리끼리 뭉치면서 자기들 바쁘다 일 많다 그런 티를 낼 텐데 이걸 은영 씨가 그 자기 남편하고 대화를 집에서 하는 거죠. 그렇지 우리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니야. 그냥 독일 본사의 아시아 영업점 겸 애프터 서비스 센터인 거야. 그러니까 영업사원이랑 엔지니어만 필요한 거고 장부 보고 잔일 해주는 사람은 한 명 정도 필요한데 그게 그 아가씨인 거고 영업직이나 기술직들 보기에는 어딜 나가서 계약을 따오는 것도 아니고 기계를 고치고 오는 것도 아니니까 이 아가씨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지.
이 아가씨가 처세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윗선에서 할 법한 얘기를 하죠. 박 차장한테는 어땠어? 그 사람은 총무였다며. 그게 차장님하고 이 아가씨의 결정적인 차이점인데 차장님은 독일인 사장이랑 친하고 본사의 직속 상사들하고도 의사소통이 잘 됐잖아.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뭔가 하는 일은 있나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 차장님은 오히려 사내의 숨은 권력자였어. 관리직이 잘하면 또 그렇게 되지. 어느 회사나 인사나 재무가 제일 막강해. 나 이 아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하기 나름 아닐까? 자기네 사장도 별 생각이 없을걸? 사장 자리에서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을 텐데 뭘 알바생 거치까지 깊이 고민하겠어. 자기가 당장 자르겠다고 하면 그러라고 할 거고 자기가 몇 달 더 쓰겠다고 해도 그러라고 하겠지. 이제 자기도 과장이잖아. 슬슬 어떤 문제는 직접 결정을 해야 할 단계지. 내 생각에는 박 차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잘했어. 자기가 결정 내리고 사장에게 승인받는 거. 맞아. 차장님이 그런 걸 잘했어. 자기도 그렇게 해. 당신이라면 내 처지에서 어떻게 하겠어? 그냥 자르고 다른 사람 뽑을 것 같은데? 그 아가씨 일하는 태도가 바뀔 것 같지도 않고 주변 상황이 바뀔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건 싫은데? 왜? 불쌍하잖아. 지금도 거의 소녀 과장인 것 같던데 아유 박 차장님은 왜 이런 애를 뽑아서 사람이 이렇게 애를 먹인다? 내 생각에는 박 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문제야. 내가 뭐 그 아가씨도 처음 자기네 회사에 면접 볼 때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을걸? 성격이 싹싹하지 않았다고 해도 최소한 근태는 나쁘지 않았을 거야. 그걸 자기가 망친 거지. 지각해도 아무 말 않고 손님 접대를 안 해도 아무 말 않고 불쌍한 애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아무 지적도 안 했지.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된 거야. 사람들이 다 자기나 나같지 않아. 어떤 사람들한테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동기를 부여해주고 자세를 교정해주고 질책을 해줘야 돼. 자기는 알량한 동정심 때문에 그걸 안 한 거지. 자, 여기까지가 남편과의 대화인데 제가 읽으면서도 야 이거 진짜 이건 리얼이다 생각이 드는 게 제 추측인데 이건 장강문 작가님이 기자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해봤잖아요. 이건 자기가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이 정도 짬밥을 먹었으니까 딱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장강문 작가님도 후배들 딱 보면서 이런 뭐 알바 기자 인턴 있겠죠. 기자 인턴도 수없이 많이 받아봤겠죠. 근데 자기 뭐 직장에서도 많이 받아봤으니까 뭐 이런 사례가 났을 때 이런 식으로 딱 동료들이 하는 말 들었을 수도 있고 딱 어느 정도 중간 관리자 혹은 뭐 사장의 마인드도 꿰뚫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그대로 소설로 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을 만들 필요도 없고요. 장하면 작가님은 직장 생활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충분히 한 10년 차 정도 되면 이 정도 소설은 어느 정도 글 솜씨도 있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건 그냥 진짜 리얼하게 쓴 것 같은데요. 자기 얘기를. 용막걸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회사마다 다르고 업종마다 다르고 해서 네. 어떻게 뭐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이제 기자랑 좀 기자도 부마다 다르잖아요. 정치부 다르고 경제 뭐 스포츠 다 다른데 연애랑 그런 것도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여기는 그냥 상사나 아니면 그냥 그 뭐 독일 여기 그 뭐야 지사 정도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사장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이거 그냥 지사장이나 아니면 뭐 그냥 매니저라고 하든가 규모가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고 이제 법인장 정도겠죠. 근데 사장이면은 이 형태가 달라져요. 그 회사에 그 지사가 아니고 여기에 그냥 별도의 법인이 있어서 별도의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속 외국계 산 것 같아요. 이제 외국 사장들만 있다가 이제 사장이라는 말하면 안 된다. 하여튼 뭐 CEO라고 하든가 그냥 왜냐하면 지분은 거기 있을 테니까 유한회사든 주식회사든 간에 지분은 거기 있을 테니까 이게 좀 다른 게 있어서 좀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죠. 어쨌든 뭐 그냥 편의상 사장이라고 합시다. 그냥 뭐 어쨌든 뭐 대표라고 하고 그렇기도 한데 좀 이게 제조업은 좀 제조업 같아요. 그냥 뭐 자동차 회사 그냥 여기 협력사 1차 벤더 뭐 벤더겠죠. 그냥 이렇게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이 산업 구조를 좀 잘 알고 하면은 알고 해도 사실 더 디테일한 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가서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보통은 그것도 좀 약간 구멍들이 있어서 이 내부의 사정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어서 뭐 근데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장치야 뭐 단편에서 많은 기대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장편이라면 좀 더 탄탄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네요. 용막골님은 이런 설정 오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짚어주셔서 실제는 이렇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설가들이 아무래도 제3자이다 보니까 취재를 해서 이렇게 쓰시는데 직접 그 현장에 있는 당사자가 봤을 때는 이게 좀 허술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디테일들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드라마든 영화든 실제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또 검색이나 이런 거 서치해서 그런 거 되게 일일이 다 맞춰보기도 하고 이슈가 되잖아요. 디테일이 중요하다. 실제. 자, 파우스트님은 여기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아까 또 디테일에 관해서도, 이게 이제 큰 회사는 아니잖아요. 따로 뭐, 이제 본사가 있어서 마케팅 팀이나 뭐, 디자인 팀이나 뭐 인사, 노부, 회계 팀이 있어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한국의 대리 업무, 그냥 간단하게 이제 본사의 지침 같은 거, 혹은 뭐 물품 그냥 파는 거, 그런 거 같은데요. 이제 오히려 뭐 너무 복잡하게 막 이렇게 막 저기 하는 것보다는 이게 오히려 이제 꿀빠는 이제 총무 서무 업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나름 이제 뭐 고충이 있을 테지만 이제 다 해야 되니까 혼자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편에서는 이제 혜민 씨가 이제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이런 업무를 좀 이렇게 총무의 자리를 이어서 했으면은 좀 사장의 총애도 받고 좀 이렇게 같이 또 회식도 가고 좀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 저도 뭐 그냥 회사 생활 하면은 무조건 그냥 회사 회식 가서 또 이렇게 사장님이나 이제 부장님한테 되게 이쁨 많이 받는 거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전혀 뭐 이렇게 막 한 시간 막 꼰대 같은 얘기를 사실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요. 다 그냥 저한테 도움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근데 좀 이렇게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기 때문에 술 먹으면은 뭐 예전에 막 이렇게 뭘 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회사가 발전했고 이게 술만 마시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하기 때문에 살짝 짜증나는 면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그게 이제 사실 뭐 제가 생각하는 어떤 대단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은 저도 사실 제가 이제 여기서 실적을 내서 회사가 성장한 거를 반복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삶의 어떤 중요한 의미가 돼야 부장이 되지 않을까. 약간 씁쓸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또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다음 파트를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재밌는 게요. 지금까지는 사장, 뭐 은영 씨, 그리고 뭐 주변에 뭐 엔지니어나 아니면 아까 태국 사람들도 나왔지만 주변 사람들이 혜미 씨에 관해서 이 알바생에 관해서 뭐라 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나왔죠. 근데 드디어 혜미 씨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158쪽에. 이 소설이 145쪽부터 시작하거든요. 145쪽부터 시작한 소설이 다른 사람 말만 집요하게 들려주다가 특히 사장과 은영 씨 158쪽에 가서야 혜미 씨 말이 겨우 나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거겠죠. 부침성이 있다는 게 뭐예요? 이게 혜미 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퉁명스럽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손님이 오시면 저도 뭔가 내드려야 한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제대로 된 찻잔도 없고 받침도 없잖아요. 그러면 종이컵에 받침도 없이 내주기도 민망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일할 때는 종이컵에 담아가는 건 예의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내와도 괜찮아요. 정 모르겠으면 사장님이나 손님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음료수 뭐 가져올까요? 커피나 주스 어떤 걸로 가져올까요?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 대답도 뻔해요. 아무거나 가져다 주세요. 그럴 거예요. 저번에는 캔커피를 들고 갔더니 손님이 그러시던데요. 이거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냐고. 그건 사장님이랑 친한 분이 농담하신 거겠죠. 웃으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장님한테 뭘 여쭤보기도 그런 게 사장님은 너무 과묵하시잖아요. 그래서 말 걸기가 겁나요. 또 사투리도 심하고 말도 너무 빠르셔서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다시 여쭤보기가 무서워요. 우리 사장님 그렇게 과묵한 분 아니에요. 제가 찻잔이랑 컵받침 세트라도 하나 살 수 있었으면 이런 고민을 안 했을 텐데 제가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억울하죠. 사장님이 저를 그렇게 보시는지 지켜보시는 줄 몰랐어요. 여자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아래도 계속 대화가 이어져요. 그러면서 여자의 표정이 갑자기 바뀝니다. 어 왜냐면 "혹시 혜미 씨는 월급을 80만 원이나 90만 원 정도 받고 오전 근무만 할 생각은 없어요?" 하니까 혜미 씨 표정이 바뀌면서 "사장님이 그래요? 사장님이 그러자고 하세요?" 사실 혜미 씨가 하는 일이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해서 얘기를 하죠. "과장님 저 여기 출근하는데 1 시간 반이 걸려요. 왕복 3 시간이 되는데 지금보다 월급이 깎이면 계속 다닐 이유가 없어요. 야간 대학 학자금 빚진 것도 갚아야 하고 병원 다니는 것도 제가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게 아니고 아파서 그러는 건데 그걸 트집 잡으시면 안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은영은 우는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킬 수가 없어 직접 은행에 다녀왔다. 여자가 운다고 사람들이 신경 써 주는 것도 젊고 예쁠 때뿐이야. 네가 그렇게 변명만 늘어 놓지 않았어도 내가" 점점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어 인제 사장이 그 현장에서 참석 확인증 받아오라고 보내는 거죠. "그 아가씨 하루쯤 없어도 괜찮지? 여자아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저 여의도 공원이 어디인지 모르는데요." "아니 혜미 씨 여의도 공원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내가 검색해서 찾아줄까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다리가 계속 아파서요. 저번에 소견서에도 적혀 있었잖아요. 3 주일 정도 안정하면서 관찰을 해야 한다고. 그 교찬대에 가면 계속 서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소견서 받아온 지 3 주일 되지 않았어요? 아직 안 됐는데요." 혜미 씨 그러면 이렇게 해요. "일단 가서 분위기 보다가 근처에 카페 같은 데 가서 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진짜 깜찍하지 않아? 여의도 공원이 어디인지 모른대. 가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나를 확 째려보더라고.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아군 적군도 구별을 못해. 사장님이 자라고 할 때 막아준 게 누군데. 남편에게 분통을 터뜨리죠. 뭐 이런 식으로 자 요거 인제 혜미 씨 그 말이 많이 나와요 드디어. 자 용막골님 자 이런 이제 혜미 씨의 말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회사는 안 다니는 게 좋고요. 그냥 자기 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정도라면 이 사람은 그렇게 나이 많아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렇기도 하고 뭐 세상 물정 모를 수도 있죠. 그냥 뭐 어디 그 동선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먹고 살기 힘들면은 사실 여의도 공원, 윤중로 뭐 이런 데 모를 수 있죠. 충분히 뭐 꼽히는 데 아닐 수도 있고 친구가 많지 않다면은 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딱 보면은 애들이라도 그런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이라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꼭 뭐 다 인싸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MBTI 아이들도 많이 있으니까 뭐 충분히 모를 수도 있는데 이 공감대는 사실 없어도 돼요. 없는 게 이 캐릭터성으로는 좋죠. 근데 요 앞에 보시면은 그 접대를 하고 막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옛날엔 좀 있었는데 옛날에 뭐
미스김 뭐 커피 좀 음, 뭐 부탁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근데 아주 뭐 그런 위치잖아요, 사실. 그 격리나 이런 사무보조들이 통념상. 근데 그러면 안 되긴 하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직종은 따로 뽑아야죠. 서비스업은. 그냥 사무직으로 뽑아야지. 그런 거를 이제 이때 뭐 2015년만 해도 이때 사실 문제가 슬슬 되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근데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뭐 있긴 있으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 이제 보면은 남편한테 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들어주는 남편이 얼마나 있을까? 아 알아서 해 뭐 그냥 치킨이나 먹고 막 TV나 보고 그러지. 이거 심각하게 이거 남편도 직장 생활 하는데 참 좀 약간 웃기려고 넣겠죠. 웃기려고 넣은 것 같고 야 그렇게 이 사람들도 소시민이다. 뭐 그렇게 썩 깊은 사람은 아니다. 그냥 라는 거죠. 뭐 그게 더 재밌어요. 사실 그냥 깊은 사람이고 또 이해 잘 해주고 공감대 있어주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냥 음. 뭐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다른 얘기 하지만 제가 만약에 직장인 아내와 나중에 만약에 결혼한다면 내가 그 아내를 공감해 줄 수 있을까? 나는 직장 생활을 거의 안 해봤고 그 아내는 뭐 10년 차, 20년 차 이렇게 되면 직장 생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뭐 회사에 뭐 이런 일이 그러면 야 나는 모르겠는데 이게 물론 그분이 아내 될 사람이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주면 그래서 그렇구나 직장 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로 직장 생활 같이 해봤으면 서로 통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간에 공감대가 쌓이는 건 좋겠다. 이런 좀 이거 보면서 전 좀 씁쓸하더라고요. 나 직장 생활 안 해봤는데 이거 공감 못 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자, 파우스트님 이거 혜미 씨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뭐 오히려 이게 너무 이제 주제를 피해자로 만들지 않고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부부와의 어떤 대화로 이제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얘기도 해요. 막 사장이 2천을 한 번에 올려줄 리도 없고 그만큼 돈값을 빼먹을 거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손해야. 그냥 새로 알바생 뽑자 해. 약간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혜미라는 캐릭터를 진짜 뭐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막아준 사람도 이제 은영 씨고 여러 가지 뭐 그 참작을 할 경우가 많은데요. 굉장히 이런 대화도 이제 소품보다는 사실 좀 더 이렇게 잘 쓰여져서요. 정말 이게 약간 뒷담화 같지 않은 뒷담화가 됐는데 약간 너무 착한 뒷담화죠. 그 아가씨한테 정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손해 입은 게 한둘이 아닌데 은영 씨가 굉장히 착하게 얘기를 잘 하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그냥 생각이 드는 게 용막골님은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쓰라 그래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경험 안 해봤잖아요. 이 취재만으로 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이런 소설 못 쓸 것 같아요. 쓰고 싶어도 모르니까 그 회사 사정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여자아이를 해고하고 싶다는 말에 사장은 단박에 찬성했다. 여자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해고 통보를 들었다. 어, 은영은 이 모든 것이 사장 때문이라는 뉘앙스로 설명했다. 근무기간 2년을 채워서 정규직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건 우리로서도 너무 큰 부담이니까 결국 싹싹하게 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네요. 여자아이가 말했다. 혜미 씨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요? 다른 약속이 없으면 같이 밥이나 먹을래요? 학원에 가야 해서요. 그리고 은영과 여자아이는 다음날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여자아이는 바비큐 립을 주문했다. 왜 못 사는 집 아이들은 뭘 사주겠다고 하면 꼭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자고 해서 바비큐 립을 시키는 거지? 이게 은영의 속마음이죠. 못 사는 집 아이들. 또 편견이 있어요. 은영 씨도. 은영은 여자아이에게 영어 학원에 대해 물어보았다. 종로에 있는 학원이에요.
저녁 7시부터 강의를 듣거든요. 강의를 공짜로 듣는 대신에 칠판 지우고 청소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그렇게 일찍 갔구나. 그러면서 수강생들 시험 친 것 체험 채점도 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자아이는 뭐 다른 알바도 얘기하는데 주유소, 식당,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놀이공원에서도 일했고 호텔에서 서빙과 하객 대행도 해봤다고 했다. 제가 어딜 가도 자꾸 안 좋은 꼴을 당하니까 사람들한테 마음을 못 열고 뚱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혜미 씨랑 더 오래 일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알바할 때도 태도가 별로 안 좋았나 보구나. 그래도 유흥업소는 가지 않았으니 용하다고 해야 하나? 회사라는 게 그래요. 조직에서는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게 당하는 개인 입장에선 참 매정하죠. 나도 혜미 씨랑 똑같은 처지예요. 이러고 일하다가 회사가 너 나가 그러면 짐 싸야지. 합리적이라고요? 과장님, 지난달에 태국 바이어들 왔을 때 환송이 한 거 제가 영수증 정리하다 보니까 1차 밥값만 제 월급보다 더 나왔던데요. 그 환송이에 서울 사무실 직원들이 다 갔잖아요. 사장님 오신 다음에 그런 식으로 회식을 몇 번이나 하셨잖아요. 그것도 합리적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보고 당차요. 이렇게 물어보고 여자아이는 멍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마지막 날까지 저러다 갈 건가? 저녁에 은영은 선물이라며 여자아이에게 종이 가방을 내밀었다. 혜미 씨도 이런 아이템 하나쯤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은영 씨가 산 게 아니라 선물 받은 거를 준 거죠. 그냥 혜미 씨한테 흘려보낸 거죠. 과장님 이걸 저한테 왜요? 마지막 날이니까 작별 선물로 가져왔어요. 마지막 날이라니요? 시침을 뚝 떼는 연기가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은영은 그만 웃고 말았다. 혜미 씨, 내가 혜미 씨한테 이달 말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했잖아.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참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웃백도 가고 같이 가고 그랬잖아.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하긴 하셨지만 언제부터 그만 나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혜미 씨 정말 기억이 안 나요? 3주쯤 전에 회의실에서 얘기했잖아요. 회의실에서 과장님이 저더러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웃백 갔던 것도 기억나고, 그런데 과장님이 언제부터 그만 나오라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저는 과장님이 통보서를 언제 주실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통보서? 해고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예고를 해주셔야죠. 과장님, 동네 편의점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퇴직금 얘기 같은 것도 전혀 안 했는데, 저는 당연히 당장 그만두는 건 아니구나 생각했죠. 퇴직금? 어, 이렇게 법규를 찾아보니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한 피고용인이라면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했다. 명확한 이유를 명시해서 30일 전에 회사가 이걸 어기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그러면 사장에게 출석 요구서가 날아간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미리 잘 알아보질 못해서. 은영이 말했다.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좋은 공부했다 생각해야지 뭐. 나도 법이 이런 건 지금 처음 알았네. 대한민국 좋아졌다 정말. 사장 웃었다. 해고 통보서를 보내는 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걸 또 어떻게 부당해고라고 우길지 모르니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이렇게 사장하고 말을 맞추죠. 그래서 그 아가씨 돈을 얼마나 달라는 거야? 권고사직이면 위로금으로 석 달치 임금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있습니다. 줘. 괜찮아. 나는 그 돈 아깝지 않아. 왠지 알아? 아니요. 그 돈이 그 아가씨가 아니라 최 과장한테 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리고 최 과장은 그 돈값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자아이는 3개월치 임금을 현금으로 받고 사직서를 썼다. 그거 받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 여자아이 앞에 있으면 부글부글 화가 끓어올랐다. 2달이 지났을 때쯤 여자아이에게서 메일이 날아왔다. 과장님, 제가 회사에 다니는 동안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더라고요. 알바몬에서 상담을 받아보니까 그게 불법이라며 이런 경우에 보험 취득 신고 미이행으로 회사를 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요. 회사가 부담하지 않았던 4대 보험료만큼을 저에게 따로 주실 수 없을까요?
점점 이제 극단으로 치닫는데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은영은 얼굴이 벌개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소 얘기도 나오고 합의금 얼마 줄까 하면서 뭐 500, 1000 이렇게 설마 뭐 이런 거 갖고 1000만 원이나 달라고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 이제 이 혜미 씨가 달라고 하는 돈이 얼마였냐? 150만 원 달래. 이제 150만 원. 그래서 줬죠. 줬어요. 근데 경력증명서 뭐 5번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왔죠. 과장님, 제가 여기 스태프 어시스턴트라고 돼 있는데요. 혹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바꿔줄 수 없나요? 제가 여기서 혼자 총무 일을 한 건지 누구를 어시스트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대로 줘요. 은영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다 계획이 돼 있던 거니? 은영한테는 이 혜미가 너 처음부터 다 그런 흑심을 품고 회사를 이렇게 다 빼먹으려고 온 것처럼 보였던 거죠. 처음부터 다 계획이 돼 있던 거니? 여자아이는 걸음을 멈췄다. 말문이 막힌 듯 했다. 여자아이는 그렇게 몇 초간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안녕히 계세요. 여자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여자아이는 가방에 손을 넣어 봉투를 확인했다. 봉투를 땅에 떨어뜨리고 돈을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겁이 났다. 이렇게 주지 말고 계좌로 바로 붙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건물을 나서자마자 은행을 찾아갈 참이었다. 학자금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었다. 여전히 발목이 아팠다. 인대 수술을 받느라 퇴직금을 다 썼지만 별로 나아진 게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는데요. 자, 용막골님은 여기까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떻게 보면 되게 혜미 씨가 나쁜 사람처럼 묘사되는 것 같기도 하고, 퇴직금 얘기도 하고 4대 보험 그것도 주셔야겠는데 해서 받고, 근데 이건 법적으로는 당연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은영 씨나 사장 입장에서는 야, 대한민국 좋아졌다 하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야, 걔가 1000만 원 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데 결국 150만 원 받아가고, 근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너 이게 처음부터 다 계획이 돼 있던 거니? 이런 식으로. 이런 반응들 보이는데, 용막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받아야 될 거 받은 건데 왜 지들이 잘못해놓고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이러는지. 물론 뭐 작가야 의도를 했겠지만 다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여기서 그냥 부당한 요구한 거 없어요. 그냥 오히려 그 손해본 게, 경력증명서는 이 받아도 나중에 고용보험 만들어져 있으면 이 기로가 고용보험하고, 경력증명서 대조해보는 게 뭐냐면 그 고용보험하고 의료보험 이런 것들을 이제 대조를 해서 경력 기간이 일치하는가 그런 거 보거든요. 안 그러면 인정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손해예요. 이게 기록이 없으면은. 또 그 소득세 같은 것도 안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말정산 받을 것도 없고 당연히. 그러면 이게 다 탈세인데, 그럼 이거는 이제 신고를 안 한 뭐 사업주 책임이죠. 여기 다 사업주 책임이에요. 여기 다 없어요. 그냥 그 뭐야. 이것도 150 받은 것도 사실 적게 받은 거고, 국민연금 같은 거 이거 1년 그 이제 여기 만약에 그 사회초년생분들이 만약에 들으신다면은 이 국민연금 기간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은 나중에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것들 돈을 안 내더라도 돈을 안 벌더라도 국민연금은 내시는 게 좋다. 이제 소득이 적을수록 더 좋아요. 뭐 이거는 뭐 나중에 퇴직하면 이제 우리가 뭐 공무원이나 군인 뭐 이런 분들 아니면은 유일하게 받는 연금이라서 꼭 내시는 게 좋은데, 이거 다 손해예요. 이것까지 다 받아야 돼요. 그냥 사실은 더 받아야죠. 그리고 벌금은 더 낼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이 뒤에 그 추가된 그 엘리베이터 요 장면 있잖아요. 이것도 작가 노트에 보면은 교활한 서민층 어린이들한테 걸려 점점점 하는데, 지금 이게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 한 뭐 며칠이라고 이거 계약서도 안 쓰고
이거 신고하는 그런 상습적인 사람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오래 일했고 계속 근로의 의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잘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이거는 얘가 교활하다? 이게 사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거 요구 못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이 사장들이나 이런 사업주들은 이런 걸 오히려 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아직도 많고 저도 이렇게 나가는 애들 보면은 받아라 너의 권리다라고 하는데 막상 신청 못해요. 청구 못해요. 그냥 신고도 못하고 뭐 신고 그런 못하는 경우도 얼마 전에도 뭐 있었는데 저는 청구해서 다 받긴 했거든요. 뭐 음, 부당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음. 퇴직하면서 다 받아야 되는 급부들이니까 그렇긴 한데 여기서 뭐 그런 걸 다 얘기할 순 없고 어쨌든 그 읽는 사람의 이런 반응이 속으로 보고 이런 반응이 있다는 거는 참 좀 씁쓸하죠. 야, 이 대한민국이 변하려면 좀 사람들한테 이런 교육을 좀 더 시켜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다들 일하실 때 프리랜서라고 하셔도 다 국민연금 낼 수 있고 하거든요. 그리고 위로보험 같은 것도 다 해야 되고 물론 뭐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위로보험 없으면 이거 지역가입자라서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사대보험도 뭐 사대보험 안 내면 실업급여 못 받아요. 그냥 그 고용보험 안 내면 실업급여 못 받은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되게 씁쓸한 게 많은데 한 번 더 읽으니까 좀 더 씁쓸하네요. 그냥 그때보단 저도 좀 많이 알게 돼서 음. 네. 예, 그러니까 이 소설을 보고 표고를 읽은 몇몇 사람이 이 작가 노트에 나오는 말인데 교활한 서민층 어린애한테 걸려 고생하는 착한 중산층 여자 이야기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작가 의도랑 완전 반대인 거죠. 교활한 서민층 어린애한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에 대한 인식이 알바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아직 안 된다. 씁쓸하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안타깝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제 파우스트님 얘기만 들어보고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 소설 어땠다 이런 거. 네. 저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를 맞춘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장의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리얼리즘이 있는 소설이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편파적이긴 한데요. 그 뒤에 물론 이제 4대 보험이랑 저거 안 든 거는 뭐 당연히 위법이고 당연히 이제 그거는 벌칙금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라서 이 또 여자아이가 조금 더 이제 좀 후일담으로 약간 반전에 또 매력이 있는 이 은영이랑 이제 과장님이랑 사장님의 어떤 그런 돈의 어떤 속성을 약간 인간성이나 혹은 그 돈의 속성을 또 지배하는 돈의 속성으로 깨부술 수 있는 그런 반전의 매력이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용막골님은 이 소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좀 정리하는 맥락에서 좀 알바생 자르기 어떠셨나요? 예. 뭐 좀 더 뭐 딱 보여주고 싶은 거는 딱 있는데 디테일함이 좀 부족한 한 거는 좀 여러모로 불편했는데 뭐 그래도 이게 예전에 읽는 거랑 지금은 저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더 공부를 하는 쪽이거든요. 이제 작품을 쓰거나 뭘 하려면은 뭐 사전조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내용도 풍성하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니까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소설을 쓴다면은 그냥 저도 경험한 게 제일 그냥 쓰기 좋아요. 그냥 어쨌든 따로 뭐 새로운 거를 알아보거나 이런 거보다는
제가 하던 거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좀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 진짜요. 이게 자기 경험을 쓰는 게 제일 좋죠. 특히 초보 작가 같은 경우엔 정말 자기 경험 그대로 이것도 진짜 장강명 작가님이 경험한 얘기를 그대로 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추가 취재를 한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쓴다? 이러면 금방 밑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어렵거든요. 취재하는 것 자체가 곤혹스럽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일단은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걸 당장은 뭐 어떻게 써야 될지도 감이 안 잡히고요. 솔직히 소설은 상상만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발로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자기가 뛰어다니고 뭐 취재도 많이 해보고 취재가 말이 쉽지 직접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소설을 요번에 쓰려고 하는데 이런 것 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겪으셨는지 좀 얘기해 달라 이렇게 들이대서 이제 녹음도 따고 해야 될 텐데 그 실제 작가들은 그렇게 하시겠죠? 작가들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겪지 않은 걸 쓴다는 건. 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주제로 쓸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당장 쓴다면 편의점 얘기를 쓸 수 있겠죠. 편의점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쉽지 않다.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어쨌든 요번 주에, 어쨌든, 뭐 추가적으로 하는데 그 얘기 한번 해보죠. 말 나온 김에, 예, 이번 주에 두 개의 소설을 봤어요. 정영준 작가님의 선릉상책, 요거는 장애인 이야기죠. 장애인 이야기였고, 장강명 작가님의 알바생 자르기, 요거는 알바생, 파트타이머에 대한 얘기였는데, 두 소설을 혹시 비교하신다면, 두 소설을 요번 주에 같이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보게 되는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용막골님은 이거 두 개 같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더 좋으니까 어떠셨는지, 비교해 보시면서. 일단 두 개 모두 뭐 사회적인 얘기를 다루긴 했는데 첫 맞아요. 번째 얘기는 좀 개인에 좀 치중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좀 네, 둘 다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 두 번째 장강민 작가님 얘기는 좀 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문제가 되는 얘기고 뭐 다들 그 캐릭터들의 특징이 지금도 그렇게 뭐 남아있는 그런 사회적 문제라고요. 첫 번째 얘기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뭐 그런 것들은 약간 공감대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뭐 살아가야 할 숙제 뭐 그런 것들 그것도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으면은 사실 지금은 그런 보조 제도가 좀 돼 있어서 어디 알선한 센터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보조원들 뭐 그런 영화 같은 것도 독립 영화 같은 것들 그런 게 그린 게 있어서 좀 보긴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센터 같은 데 소개받아서 이제 하루 맞고 뭐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개선이 돼서 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뭐 둘 다 뭐 사회보장제도나 이제 뭐 사회보험이나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소설이고 뭐 구성도 잘 됐고요. 뭐 나름 둘 다 볼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들 성격 뭐 이렇게 뭐 사람 사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좀 사회적인 얘기도 좀 다룬 것들이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맞아요. 둘 다 사회적인 얘기를 다뤘는데 앞에 그 선릉산책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적인 말 그대로 내가 화자가 그 한도훈 씨를 하루 종일 같이 이제 케어하는 얘기니까 상당히 개인적으로 느껴졌다면 이거 알바생 자르기는 좀 더 공적인 느낌이 강했던 것 같긴 해요. 확실히 효과적으로 재밌네요. 그런 또 비교해서 보는 맛이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은데 편집자가 둘 둘 다 사회적인 소설인데 묘해요. 재밌어요. 그래서 비교해 보는. 자, 파우스트님은 이 두 소설을 어떻게 좀 어떤 지점이 좀 비교가 됐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뭐 둘 다 사회적인 화두를 가진 소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어떤
아래에서부터의 억압이 이제 혹은 위에서부터의 억압을 또 어떻게 그렸는지 생각해 보면요. 화자인 이제 은영이나 이제 화자인 나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공적인 태도, 하나는 되게 사적인 태도, 이렇게 가져가는 프레임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좀 이렇게 그런 어떤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문제, 구조 이런 것들을 새롭게 또 짚어내는 것 같아서 상당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요. 좋습니다. 저는 이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제가 만약에 편의점 얘기를 쓴다 그러면 뭐 이 화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근데 사장 입장에서도 쓸 수 있죠. 내 사장 입장에서 뭐 알바생을 고용한 해서 막 이렇게 쓰는 수 있고 혹은 알바생 입장에서 편의점을 겪는 얘기를 쓸 수도 있죠. 혹은 제3자, 뭐 고객, 어떤 손님을 하나 딱 손님 A를 설정하고 그 손님이 그 알바생을 보고 아니면 사장을 관찰? 뭐 경험하는 얘기를 쓸 수도 있고 혹은 뭐 전지적 작가 시점 혹은 뭐 관찰자 시점으로 쓸 수도 있고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진짜 돌발 질문이긴 한데 이거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편의점을 주제로 소설을 써요. 그러면 이 화자를 어떻게 설정할 것 같으세요? 용막골님부터 어떤 화자를 설정하고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싶다. 내가 소설을 쓴다면. 그 여기 그 알바생 자르기처럼 쓴다면은 이제 뭐 지금 그 수비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비님 사장이라고 악덕 사장이라고 칩시다. 뭐 그렇게 이제 그릴 수도 있고 이거는 이거 편의점은 24시간 계속 돌아가잖아요. 주말 뭐 휴일도 없고 그냥 맞아요. 그런데 이게 근데 근무 시간도 길고 주유수당 같은 것도 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 편의점 하는 친구가 처음 할 때 하는 게 너무 줘야 될 게 많다라고 해요. 그냥 지금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냥 지금은 좀 정착을 했는데 처음에는 얘가 관리만 해보고 이거를 직접 운영을 안 해보다 보니까 이거 모르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딱 봤을 때는 얘가 어쩔 수 없는 악덕 사장이 됐어요. 그냥 자기가 모르니까. 근데 주기 싫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걸 생각 안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각색을 하는 거죠, 실제랑은. 좀 재미를 돋구기 위해서 누군가를 막 악으로 설정을 한다든가. 알바생을 악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산업을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편으로 이제 옴니버스식으로 해서 또 뭐 그런 뭐 편의점 사람들 해서 편의점엔 여러 사람들이 오고 단골도 오고 어떤 사람 인상적인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맨날 모아서 뭐만 시키는 사람들 그냥 뭐 담배라면 무슨 담배만 주문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내가 퇴근길에 딱 우연히 봤는데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문학 웹소설이나 뭐 이런 거면 사실 좀 더 좀 웃기거나 약간 판타지적인 사실은 여기서 담배를 사가는 사람이 뭐 숨은 그런 뭐 영웅이었다 뭐 이렇게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문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더 사회적인 그런 거를 놓을 수도 있겠죠. 이 편의점 위치가 어떻고 그런 묘사들도 있어야 될 거고 어떤 사람들이 오고 뭐 맨날 퇴근길에 오는 사람들 힘들어서 오는 사람들 맨날 뭐 회복을 하려고 뭐 뭔가 끼니를 해결하려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각각의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특색을 살려서 좀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경험에서 우러나는 더 많이 보실 테니까 어쨌든 소재는 이제 거기서 각색을 하는 게 또 관건이니까 뭐 그런 걸 잘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얼마 전에 제가 소설 창작 수업을 이제 소설가님한테 1대1로 들었을 때 그분이 야, 올해는 자영업자가 이슈니까 제가 또 마침 편의점을 하니까 편의점 얘기를 써보면 이게 그러니까
그 신춘문예에 당선될 수도 있겠다. 그 실제 필요하거든요. 자영업자 이야기.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뭐 자살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고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올해나 그런 얘기가 당선될 것 같다. 아, 그래? 나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파우스트님은 어떠세요? 만약에 편의점을 그 배경으로, 공간으로 쓴다면 어떤 화자로, 어떤 이야기를 전개할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혜란이 편의점 얘기를 쓴 거는 피하고 싶고요. 어떻게 앞서 썼어요? 말했다 그 용목골님이 말하신 거가 거의 정확해요. 아, 그러니까 저녁에 막 울면서 술 먹는 소주 먹는 삶이 있고 맨날 이제 와서 막 캔디 먹는 아이가 있고 막 중간에 막 꼭 카브레이크를 먹는 애가 있고 근데 이제 삼다수랑 뭐 먹는 애가 있는데요. 그게 하나하나 삶이 다 옴니버스처럼 비추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피해서 쓴다면 저는 이제 편의점이라고 한다면 약간 어차피 이제 기본 단골은 자본주의의 폐해, 자본주의의 구조, 익명성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다른 거랑 다 짬뽕을 해서 할 수가 있나 새롭게 결국에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한 친구가 편의점을 이제 하다가 마치 노예가 주인이 뭐 되고 이제 주인이 노예가 되는 것처럼 편의점을 하다가 자기 사업을 해서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리 하는 그런 거를 과정을 또 그러니까 성공기가 아니라 약간 완전 그냥 편의점을 엄청나게 힘들게 노예처럼 막 그 잡대하듯이 이제 대접을 받다가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똑같은 구멍이더라. 똑같은 자본의 늪이더라.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또 다시 편의점을 점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편의점을 차린 거예요. 근데 차려보니까 와 편의점이 사장이 되니까 더 힘들더라. 뭐 이런 식의 자영업자의 고충을 정확히 그리면은 네. 네, 네, 손 드신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설정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게 7회까지 왔잖아요. 이게 7회까지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을 읽으면서 문장이나 처음에는 제가 봤던 게 주목해서 봤던 게 문장이나 문체들 이런 구조 이런 거 좀 많이 봤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지금 얘기한 그런 건 설정이죠. 화자나 설정 큰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뭐 다 중요하지만요. 다 중요하지만 이제 이게 갑자기 보이네요. 이런 그런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뭐 앞으로도 우리가 읽을 소설들이 많은데 저는 말 그대로 문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문학을 공부하는 방송이고 저는 이제 앞으로도 소설을 써서 뭐 잘 되면 신춘문예도 당선되면 좋으니까요. 우리도 다 이제 글에 대한 뭐 욕심, 꿈이 다 있으니까 실제 우리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얘기도 앞으로도 뭐 하면서 방송하면서 계속 같이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